서울 23도 등 오늘보다 5도에서 12도 정도 높겠습니다. KBS 1라디오 6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KBS 직정성답하는 국민의 방송 KBS 김용민 라이브 김용민 라이브. 김용민 라이브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뉴스 듣기 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에서 방송된 내용 중에서 한 장면을 듣고 뻐꾹뻐꾹 안에 들어갈 내용을 맞춰보세요. 문제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갈 수 있으니 잘 듣고 정답을 보내주세요. 그럼 문제 나갑니다. 김종철 위원장께서는 네. 어떤 의미로 정의되십니까? 집권자 특히 대통령이 그 자기 권력을 가지고 헌법이나 법률 같은 것도 무시하고 네. 주권자들을 무시하는 그런 정치라면서 민주주의를 완전히 뒤엎는 거죠. 정말 금방 지나갔죠? 그래서 한 번 더 들려드릴게요. 김종철 위원장께서는 네. 어떤 의미로 정의되십니까? 집권자 특히 대통령이 그 자기 권력을 가지고 헌법이나 법률 같은 것도 무시하고 네. 주권자들을 무시하는 그런 정치라면서 민주주의를 완전히 뒤엎는 거죠. 오늘 퀴즈는 금요일 속 인터뷰 코너에서 준비해보았습니다. 동아 자유언론 수호투쟁위원회, 동아일보 해직 기자들의 모임이죠. 해직 PD들의 모임이기도 하고요. 김종철 위원장과 정치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현재 자유한국당은 여야 사당의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해서 좌파 땡땡 플랜을 막아야 한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제가 박정희 유신 정권 시절에 언론 탄압을 직접 겪었던 김종철 위원장에게 땡땡의 정의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러자 김종철 위원장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땡땡이란 집권자, 특히 대통령이 자기 권력을 가지고 헌법, 법률과 주권자를 무시하는 정치를 하면서 민주주의를 완전히 뒤엎는 것이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의 퀴즈는 땡땡이 무엇인가? 입니다. 예, 땡땡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헌법의 민주적 제도와 절차에 의하지 않은 권력적 지배, 자의적 지배를 강행하는 정치 이렇게 나옵니다. 예, 민주정치의 반대라고 보면 되겠죠. 땡땡이 말입니다. 땡땡은 무엇일까요? 자, 정답은 두 글자입니다. 정답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는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KBS 모바일 앱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기상천외한 오답도 당첨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응모해 주세요. 깊은 산 오솔길과 자그마한 연못에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지만 먼 옛날 그 연못에 예쁜 붕어 두 마리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 깊은 산 작은 연못 밝은 여름날 연못 속엔 붕어 두 마리 서로 싸워 한 마리 물 위에 떠오르고 그놈 살이 썩어 들어가 물도 따라 썩어 들어가 연못 속엔 아무것도
깊은 산 오솔길려 자그마한 연못에 지금은 더러운 물만 보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죠. 피우다가 깊은 속에 가라앉으면 지비는 꽃사슴이 산속을 헤매다가 연못을 찾아와 물을 마시고 살며시 잠들게 되죠. 서산의 지구 저는 고요한데 산허리로 무장벌레 하나 지나간 후에 검은 물만 고인 채 한없는 세월 속을 말없이 몸짓으로 헤매다 수많은 계절을 맞춰 깊은 산 오솔길려 자그마한 연못에 지금은 더러운 물만 보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죠. 지금은 더러운 물만 보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죠. 아무것도 살지 않죠. 네, 김용민 라이브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6시 5분부터 합류하신 분들도 계세요. 예, 들으면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라디오, 여기는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들으신 노래는 델리 스파이스의 작은 연못이었습니다. 원래 이 노래 오래전에 나온 노래인데 델리 스파이스가 또 경쾌하게 편곡했네요. 네, 자, 이 노래 들으시면서 히아이라는 필명 쓰시는 분 4대강 노래네요. 지금은 썩어졌다 뭐 이런 맥락에서 보내신 것 같은데요. 예. 자, 평일 오후 5시 5분에 시작해서 7시까지 여러분과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팟캐스트에 매일 방송 파일 올라오고 있습니다. 놓친 방송, 다시 듣고 싶은 방송 팟캐스트에서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김용민 라이브 생방송 현장 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그리고 김용민 TV 계정으로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퀴즈 정답 확인해 볼까요? 속 인터뷰 코너 중에 퀴즈에 나온 바로 그 장면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김종철 위원장께서는 네. 독재가 어떤 의미로 정의되십니까? 독재라는 것은 집권자, 특히 대통령이 그 자기 권력을 가지고 헌법이나 법률 같은 것도 무시하고 네. 주권자들을 무시하는 그런 정치라면서 민주주의를 완전히 뒤엎는 거죠. 네, 정답은 독재였습니다. 독재. 자, 많은 분들 정답 또 재밌는 오답 보내셨는지 만나보도록 하죠. 3386번 쓰시는 분, 독불 전 장군. 네, 독재가 정답이죠. 독불 전 장군은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9366번 쓰시는 분 3대 독자. 네, 마이크를 키셨네요. 예. 자, 그리고 9016번 쓰시는 분 독고영제. 네, 추리면 독재인데. 예. 그리고 4596번 쓰시는 분 공수처법. 예. 공수처법. 공수처법이 떠오르셨군요. 자, K캔님 정답 독사. 네. 자, 그리고 3629번 쓰시는 분 딕테이터쉽. 네.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정답으로 해드려야 됩니까? 예. 네.
그런 말을 안 했습니다. 딕테이터십 이런 말 안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답입니다. 자, 그리고 9100번 쓰시는 분 깡패. 네. 독재가 사실 깡패하고 많이 닮았지요. 그러나 정답은 아니었고요. 2750번 쓰시는 분 독거. 독거. 자, 3501번 쓰시는 분 독재 맞히셨고요. 6792번 쓰시는 분 카다피. 네,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6627번 쓰시는 분 붕당. 네. 그리고 김선미님 독박 육아. 이거 내가 왜 이걸 딩동댕동 했죠? 예, 틀렸습니다. 정답은 아니었고요. 예. 그리고 8017번 쓰시는 분 독재인데 자인데 저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6627번 쓰시는 분 정답 각하. 네, 틀렸습니다. 오늘도 제법 재미있으려다만 그런 정답들, 오답들이 많이 왔습니다. 자, 그래요. 문바도 있었습니다. 네, 아니었고요. 예, 재밌습니다. 여러분, 정답 3157번 쓰시는 분 조진주. 네, 김대근님 조덕재. 네, 틀렸고요. 예, 조진주가 왜 나오죠? 조진주 씨가 독재를 추구하는 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래요. 자, 이제 딩동댕 받으려고. 조진주라고 보내면 이럴 줄 알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하여튼 정답 보내주신 분들, 오답 보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정답자에게 또 감사의 정답에 이 실로폰을 올려드렸습니다. 자, 오늘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 확인은 김용민 라이브 홈페이지에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 당번이 정한나 씨예요? 정한나 씨가 굉장히 섭섭하시겠네. 예, 자, 그럼 정한나 씨도 그렇습니다. 김용민 라이브는 차로 잰 듯한 중립, 차로 잰 듯한 중립. 예, 그 중립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 라디오 정보센터 정한나 씨 부탁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 공개채용시험 때 의무적으로 제출하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제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경찰청에 권고했습니다. 상장되지도 않은 가상화폐를 통해 수천억 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인업 대표 강모 씨 측이 법정에서 관련 혐의에 대한 소명을 미뤘습니다. 서류를 조작해 회사 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임직원이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2학기부터 경기 지역 고교에서 시행될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사업에 1,700억 원대 예산을 투입합니다. 개원 일자가 계속 미뤄졌던 경기도 성남시 의료원이 연말부터 단계적 개원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여기 되면 의무감으로 김용민 라이브를 듣고 계시죠? 처음에 만난 그 쏙 인터뷰. 귀에 쏙 맘에 쏙 쏙 인터뷰 시간입니다. 내일 이석채 전 KT 회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 KT 특혜 채용과 관련한 채용비리 혐의인데요. 자, KT 채용비리를 단독 보도한 특종기자 KBS 강병수 기자 이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KBS 사회부의 강병수 기자입니다. 네, 우리 강병수 기자님은 네. KBS의 어떤 상징과도 같습니다. 제가요? 예, 영문 이니셜로 KBS 아닙니까? 강병수. 부끄럽습니다. 그 KBS 기자들은 이메일이 재밌던데 네. 우리 강병수 기자님 이메일은 뭐예요? 저는 KBS 0321입니다. 그래요? 네. 여지없이. 뒤에 숫자는 제 생일로. 알겠습니다. 3월 21일. 네. 아유, 추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우리 강병수 KBS 강병수 기자와 네. 함께하겠습니다.
자, 댓글 읽어주는 기자 아. 팟캐스트도 하시는 모양인가 네, 봐요. 맞습니다. 예, 제가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죄송합니다. 예, 김기화 기자 때문에 제가 들을 수가 없어요. 아, 그런가요? 예전에 제가 김기화 기자를 기레기라고 한번 네, 알고 비난한 적이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예, 제가 그분을 낯을 볼 수가 없습니다. 네, 들을 수도 없어요. 예. 네. 좋은 방송인 거는 알고 있는데. 아, 네, 감사합니다. 자, 거기서 또 영등포 요정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네, 저희 예. 영등포 요정으로 활약을. 왜 그래요? 제 아까 말한 것처럼 저는 이제 사회부 그 중에서도 사건팀 기자인데요. 네네. 이 사건팀 기자들은 각 자기마다 이제 맡고 있는 구역이 있습니다. 네. 제가 영등포 구역을 맡고 있는데 네. 이제 영등포의 평화를 바란다 이런 마음에서 제 닉네임을 영등포 요정으로. 뭐 좀 닮아야지. 그 요정을 전혀 연상케 하지 않는 그런 외양이셨어요. 네. 아주 뭐랄까요, 듬직하고요. 아이. 신뢰감 넘치게 생기셨어요. 네. 예. 그 뭐 배우 남자 맞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제 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네. 자, 김성태 의원한테 고소당한 기자 아닙니까? 반야경님 물어보셨어요. 아, 맞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언론중재위원회란 곳에서 그렇죠. 이제 아직은 좀- 뭐 네. 그 뭐 형사 단계로 간 건 아니고 네, 맞습니다. 이제 언론중재위원회 그렇죠. 단계로 가셨군요. 그 어떻게 결론이 났어요? 이제 진행 중입니다. 중재 불성립이 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아마. 이게 이제 이게 어디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고 네. 양측의 어떤 중재를 해서 네. 중재가 안 되면 중재 불성립으로 끝나버리는. 네, 그렇죠. 합의가 되면은 거기서 또 뭐 벌금을 뭐 물린다든지 아니 배상금을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벌금은 아니고요. 네. 뭐 그렇게 해서 또 그 서로의 어떤 입장차를 좁히는데 기여를 하는 건 있어도 여하간 뭐 성립이 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끝나는 네. 언론중재위원회. 알겠습니다. 자,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지금 이제 김성태 의원하고 다투고 계시고, 네. 자, 지금 검찰이 이석채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맞습니다. 이석채 전 회장은 KT 부정 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네. 지금까지 확인된 부정 채용만 김성태 의원 건까지 포함해서 9건이라고요. 네, 이게 사건이 이제 2012년 KT 공채 과정에서 네. 부정 채용 청탁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건데요. 조금 단순하게 나눠보면 예. 대졸 공채 5건, 고졸 공채 4건 이렇게 합해서 9건 이렇게 나눠볼 수 있고요. 예. 김성태 의원 딸 부정 채용 의혹 같은 경우는 이 중에서 대졸 공채 과정에 해당되는 그런 예. 겁니다. 알겠습니다. 투 트랙이 있죠.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 그 이제 비정규직 채용 과정, 또 네. 정규직 채용 과정. 네. 근데 비정규직 채용 과정에서는 문제가 있다 이게 드러났는데, 네. 근데 이제 공소시효가 지나서 그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가 없고 지금 정규직 채용권만 수사하고 있는 겁니까? 네, 2012년 대졸 공채 정규직 채용 과정. 어디까지 왔어요? 검찰 수사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번 수사의 정점으로 평가가 되던 게 이제 이석채 전 KT 회장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내일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다 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일단 혐의가 있다 이렇게 보고. 그렇죠. 아무래도 업무방해 혐의로 지금 영장이 청구된 건데 업무방해 혐의로 판단하기까지는 뭐 증언과 증거물들이 충분히 있었을 테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와중에 뭐 언론중재위 지금 제소도 당하셨고요. 자, 근데 김성태 의원의 입장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 의혹에 대해 이제 처음부터 많이 부정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반박을 해왔던 거죠. 예. 네, 그러니까 본인 딸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정당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정상적으로 채용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그 당시에는 합격 이메일도 처음 기자회견을 자청했을 때는 예. 합격 이메일도 이렇게 들여다 보이면서 이렇게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예. 채용이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아니 합격 이메일을 보여주면은 그러면 부정 채용이 아닌 게 됩니까? 뭐 사실 그렇게 이제 의혹을 품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긴 한데요. 네네. 여튼 본인 주장으로는 네. 전혀 이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 어허. 뭐 단순히 그 당시에 이제 야당 의원에 대한 탄압이다. 뭐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중간중간 의혹들이 검찰 수사를 통해 조금씩 규명이 되고 있는 와중이었으니까요. 예. 그때마다 전반적인 기조는 여전히 부정 채용은 아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조금씩 변명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조금씩 말이 더 나오기 시작합니다. 진술이 달라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진술이 달라진다고는 저희가 함부로 뭐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진술이란 하지만 표현은 뭐 수사기관에 나가서 발언한 걸 이제 진술이라고 그렇죠. 말하겠지만은 네. 근데 뭐 해명이 그렇죠. 달라지거나 해명이 조금씩은 달라지는 부분도 있죠. 처음에는 아무런 의혹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게 김성태 의원 딸 같은 경우가 서류 심사 명단에는 없었던 이름이 갑자기 네. 최종 합격자 명단에는 있기 때문에 네.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 네. 이런 의혹이 제기되니까 예. 이제 뭐 그 서류 심사 과정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뭐 그 당시 딸이 굉장히 바빠서 인편으로 전달하느라 누락된 것 같다 뭐 이런 해명을 내놓긴 했는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저도 잘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많은 아니 분들이 KT 하면 대표적인 IT 기업인데 그렇죠. 인편으로 왜 접수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여전히 의혹이 남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아니 김성태 의원하고 독대하셨다면서요? 이제 저희가 보도를 하기 전에 항상 네. 저희 보도는 뭐 어떤 분을 일방적으로 공격하기 위해 그럼요. 보도를 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그렇죠. 거죠. 그렇게 예. 보도를 하니까 항상 상대방 이제 김성태 의원 측에 어떤 이러이러한 의혹을 취재를 하고 있는데 네. 이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질의를 보냈더니 네. 저희가 사실 한 2달 가까이 계속해서 취재를 해왔는데 한 번도 뵙지를 못했어요. 어허, 김성태 예, 예. 의원을. 예, 네, 예. 이제 그날은 해명할 게 있다, 강력하게 이야기할 게 있다 해가지고 좀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직접 가서 좀 얘기를 나눴죠. 예. 대화를 나눴는데 납득이 됐습니까? 뭐 납득이 됐다고 하기는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네. 김성태 의원이 이러이러한 거다. 저희가 보도하려고 하는 의혹에 대해서 네. 자기의 입장은 이러이러한 거다라고 예. 말을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그대로 9시 뉴스에 보도에 네. 실어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내심 기자의 입장에서 네. 이 의혹을 쫓는 사람의 입장에서 네. 이게 좀 명쾌하게 해명이 됩니까? 예, 명쾌하게 해명이 됐다면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취재를 하지는 않겠죠. 그렇죠. 예, 예. 자, 근데 김성태 의원 말고도 KT에 채용 청탁을 한 정치인이 2명 더 있다. 이런 네. 단독 보도도 내셨어요. 맞습니다. 그 이름이 김희정, 김영선 네. 전 새누리당 의원인데 그렇죠. 여성 의원들. 그렇죠. 이거 어디까지 규명됐습니까, 이거는?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총 9건이 있고 대졸공채 5건, 고졸공채 4건이다 이렇게 했는데 네. 이 김희정, 김영선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고졸공채 4건에 채용을 청탁했다는 의혹이 이렇게 제기가 돼가지고 네. 저희가 그 내용을 취재해서 보도하게 됐고 네. 현재 뭐 참고인 조사나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으로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로 네. 아직 뭐 피의자로 이제 뭐 바뀐다든지 그런 단계는 아닙니까? 뭐 아직까지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진 않습니다. 어쨌든 좀 많이 좀 수상합니다. 예. 김희정, 김영선 전 의원도 KBS 측에 법적 대응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어요. 네, 뭐 김영선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보도 뒤에 이제 본인의 입장을 담은 기자회견도 자청해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근데 뭐 아직까지는 저희한테 이제 직접적으로 어떤 법적 대응이 들어왔다 뭐 이런 거는 지금 들리진 않고 있습니다. 대응하겠다는 말만 하신 건가요? 그렇게 얘기는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네, 꼭 아직까지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라도 지시이 규명되면은 그거 좋은 거 아닙니까? 자, 단독 보도 이후 KT 부정 채용 의혹에 대해서 추가로 취재하신 내용 있습니까? 네, 저희가 뭐 꾸준히 사실 이 부분은 아직까지 수사도 그렇고 뭐 의혹 자체도 그렇고 종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요. 네. 저희는 꾸준히 취재를 하고 있고 네. 실제로 저희가 이제 첫 그 김영선, 김희정 전 의원에 대한 단독 보도 이후에 한 일주일쯤 뒤에 이석재 전 회장을 다시 한번 소환을 했어요, 검찰이. 네. 그 보도를 저희가 또 단독 보도를 해서 그 다음 날 바로 이제 영장이 청구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석채 전 회장이 아무래도 네. 청탁을 받은 입장이기 때문에 KT 이번 부정 채용의 최윗선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사실상 정점으로 봐야 되고요. 이게 지금 뭐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네. 이 부정 채용을 통해서 이제 청탁을 한 이 대상 인물들의 이른바 이제 KT 내부에서 뭐 관심 대상자, 관심 채용자 네. 이렇게 분류가 됐는데요. 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채용을 해라, 뭐 마라 이런 여부가 거의 당시에 이석재 전 회장의 비서실을 통해서 전달이 됐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가지고요. 네네. 그 부분들에 대해 해명을, 그러니까 정확한 진실 규명을 위해서라도 이석재 전 회장에 대한 조사는 필요해 보입니다. 내일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전망됩니까? 뭐 구속이 될지 안 될지를 제가 다 알고 있다면 뭐 좋겠지만 그 사실상 어렵고 다만 뭔가 그 얘기를 못하면 실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예. 어떻습니까? 뭐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분명히 의혹이 있는 거는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네. 뭐 어떻게 법원이 판단을 할지는 네. 좀 이거 뭐 지켜봐야 할 누구도 못 맞춰요. 사실 검찰도 이 구속영장 발부 비율이 크게 줄어가지고 네. 이렇게 저렇게 속이 상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하여튼 내일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이거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김성태 의원의 혐의가 만약에 확인된다면은 네. 김성태 의원 구속됩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사실 뭐 제가 이제 법 전문가는 사실 아니기 때문에 네네. 구속 여부를 함부로 이렇게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현장에 감이란 게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이게 원래는 이제 법리적으로는 채용을 청탁한 사람들까지는 뭐 구속이 된다 이런 가능성은 사실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게 그래요? 일반의 법조계 전문가들의 이야기긴 한데요. 네. 만약에 의혹이 사실로 규명이 된다면 아직까지 뭐 수사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 네. 의혹이 사실로 규명이 된다면 상대적으로 이제 민의의 어떻게 보면 대표자잖아요. 네, 국회의원이. 네.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비판의 소지는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뭐 당장 이신이 구속되지 않더라도 내년 총선에서 상당히 무거운 짐을 지게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전망할 수 있겠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0073번 쓰시는 분 병수 너무 잘한다. 지금처럼만 해라. 누가 이렇게 보내셨을까요?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동 사장님이신가? 아니. 예,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1842번 쓰시는 분. 강병수 기자님 부정부패를 감시하는 천병 기자의 본분을 다하는 모습에 응원합니다. 라고 하셨고 감사합니다. 6424번 쓰시는 분. 전 이름이 김보석이라서 KBS 1006 이메일 씁니다. 라고 하셨어요. 예. 예. 은근히 많네요. 10월 6일이 생일이신가 봐. 3월 22일 생일이신 우리 강병수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BS 강병수 기자였습니다. 자,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6시 31분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정보센터 오수미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4월의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평소보다 교통량도 많은데 비까지 내리면서 더욱더 어려움이 따릅니다. 먼저 영동고속도로 인천 백면 신갈 분기점 부근에서 밀리기 시작해 동수원에서 광교터널 통과하기 어렵고 또 부곡에서도 천천히 지나갑니다. 계속해서 월곶 분기점에서 서창 분기점까지도 4km 막히고 있습니다. 광주 원주간고속도로 경기 광주 방면으로는 경기 광주 휴게소부터 동곤지암까지 4km 밀리고 있는데요. 전 시간 있었던 사고의 여파까지 더해져 더욱더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면은 대저 분기점을 지나 삼락까지 정체가 이어지고요.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도 7원 분기점부터 하만 2터널 지나기가 어렵습니다. 남해 제2고속도로 지선 부산 쪽으로도 장유 부근 갓길에 승용차 사고가 있었고요. 처리를 하고 있으니까 잘 살펴서 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당신의 퇴근길, 야근길, 장보는 길, 학교길, 귀갓길, 정처 없이 걷는 길. 그 모든 길에 함께합니다. 똑똑해지는 시사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경제를 알아야 경제가 보인다. 알기 쉽게 귀에 쏙 들어오는 경제 이야기, 경제 완전 정복 여러분을 모십니다. 자, 경제를 모르는 여러분에게 뭐 아는 분도 많겠죠. 예. 근데 모르시는 분을 특정해서 경제 모르는 분들에게 경제를 쉽게 알려주는 투박 모셨습니다. 자, 김용민 라이브에 나오기는 너무 아깝다. 어떤 애청자분이 이런 문자를 보내셔가지고 바로 차단했습니다. 다시는 문자 못 보내게. 예, 농담이고요. 자, 경향신문 박병률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우리 박연미 경제 전문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니, 금요일에 그 김방희 소장님 네. 프로그램에 나오시더라고요. 그럼요. 예, 네. 그렇습니다. KBS에서 우리 네. 저 박연미 기자님의 그 경제에 한 몇 % 기여합니까? KBS가 저에게 예. 저의 가정 경제에 그렇죠. 막대한 영향을 막대한 미치죠.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KBS의 딸입니다. 아이고 네. 세상에 이런 정신이 필요합니다. 이런 정신이 필요해요. 네. 저는 언제쯤 되면 이 두 분의 공약을 따라갈까요? 이거 큰일이네 이거. 예. 뭐 지구마을 한 가족이죠. 예, 저 지도를 네. 지키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분들 정말 모든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십니다.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김용민 방송에 나오기는 아까운 분들, 김남성님 이런 문자 보내셔가지고 저희 차단했습니다. 예, 마음속으로 차단했습니다. 자, 모두의 경제 여러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9730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으로 참여하시는 경우엔 무료입니다. 자,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수정할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다 이런 말을 냈습니다.
지난 25일에 발표된 1분기 경제 성장률과 관련된 발언인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뭐 현재 상황에서 지금 이제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이 됐잖아요. 예. 그러면 이런저런 수단을 다 모아서 기존에 지금 2%대 중반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예. 밴드로 2.6에서 2.7% 정도 성장할 거다 기획재정부가 그렇게 보고 있고 한국은행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2.5% 정도 보고 있어요. 뭐 네. 0.1%포인트 그래요. 차이인데 한국은행이 2.5%로 네. 해야 한다. 그 그랬었어요. 그 정도 차이인데 이제 정부는 여러 가지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면 이걸 맞출 수 있다. 사실 괄호 열고는 어떻게든 이 숫자는 맞추겠다 이런 정책 의지도 들어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뭐 0.1% 정도 네. 갖고 뭐 이렇게 감론을박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는 피부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당장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장에서의 그 생계, 일상 이게 달라져야 할 텐데 말이죠. 그렇죠. 예. 네. 이 성장률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래버리면 뭐 또 할 말이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사실 0.1%면 예. 우리나라 GDP가 1,600조니까 예. 약 한 1조 6천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것도 상당하네요, 네, 보니까. 그러니까 1조 6천억 원 정도가 어떤 식으로든지 생산량이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사실 우리 예산이 뭐 거의 지금 500조니까 뭐 또 크다면 크고 또 작다면 작을 수도 있는 겁니다만 네. 역시 숫자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예. 특히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좀 상대적인 박탈감, 압박감 또 약간 놀라움 이런 것들이 좀 약간 겹치는 것 같습니다. 예.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경기 부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업 투자 심리가 살아나야 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네. 박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네, 원칙적으로는 맞는 얘기죠. 예, GDP를 계산을 하는 방식을 보면요. 먼저 민간 소비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투자가 있고 그리고 정부 지출이 있고 마지막으로 순수출 이렇게 합칩니다. 여기서 이제 투자 부분이 사실 민간 부분이 되는데 민간의 그 기업의 투자 심리가 살아나서 투자 쪽이 많이 올라가면 당연히 GDP가 올라가는데요. 이번에 이제 지난 분기에 그러니까 1분기에 성장률이 낮았던 원인 중에 하나가 설비 투자가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10.8%였거든요. 예. 이게 지금 뭐 벌써 마이너스 10.8%까지 갔는데 이걸 끌어올리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정부가 재정을 집어넣더라도 올라가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예. 일단 이 설비 투자가 늘어나려고 하면 기업들이 경기가 좀 풀리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많이 넣고 뭐 공장을 세우고 뭐 물건을 수입해 오고 이제 이런 과정에서 설비 투자가 올라가는데 원론적으로는 뭐 맞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갑자기 궁금해서 여쭙는데 네. 지금 이른바 4대 금융지주 회장이라고 네. 하죠. 네. 이분들이 지난 정부 때 그 임기를 시작했나요? 그러니까 일부는 그렇고 일부는 지금 그다음 또 바뀌지 않았나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현 정부의 좀 친화적인 분들이라고 봐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금융을 그렇게 보기에는 또 좀 네. 아니, 지난 정부는 네. 그랬잖아요. 네, 사실 지난 정부에 좀 심했었고 예. 사실 이번 정부의 경우는 특히 금융 쪽에서는 예. 정부가 크게 어떤 금융 산업이 자금 중개 기능 위에 네. 어떤 자체로 투자하거나 뭐 상품을 개발하거나 이런 쪽을 그다지 이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제 과거에 정부에서 금융 쪽이 좀 과도하게 개입을 하다가 경제를 좀 망쳤다라는 시각이 있어가지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금융 쪽은 상대적으로 좀 조용히 차분히 그러면서 제조업을 좀 지원해줘라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네. 아마 지난 정부에 비해서 이렇게 4대 금융지주에 대한 얘기들이 적게 나오는 이유가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혁신 성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자금을 좀 많이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네. 유도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사람을 갖다 심는다든지 네. 그러진 않았다. 완전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사실 과거 정부에 비해서 그렇게 아직 뭐 그렇게 노골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냥 여담으로 여쭤본 겁니다. 네. 자,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발표된 후에 홍남기 부총리는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열었는데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박연미 기자님. 네, 일단 송구스럽다. 국민들께 이렇게 좋지 않은 숫자를 알려드리게 돼서 송구스러운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 뭐 원칙적인 얘기인데요. 네. 숫자가 일단 전분기하고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성장이 역성장했다는 얘기입니다. 마이너스 0.3%. 근데 지난해 4분기에 설비 투자가 좀 많고 해서 그거랑 비교하니 숫자가 뚝 떨어진 거다라는 주장도 있고 네. 추세적으로 보면 설비 투자가 계속 줄어들지 않느냐. 꼭 그래서만은 아니다 이런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예. 여하튼 여기 숫자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설비 투자가 한 10.8% 정도 줄었거든요. 11% 가깝게 줄었는데 전체적인 지표가 나빠도 설비 투자가 늘어날 때가 있어요. 네. 이런 거는 어떤 경우냐면 설비 투자라는 건 향후에 달려갈 때를 준비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나쁜데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에 따라서 지금 투자를 늘려서 향후 좋아질 때 대비한다 이런 건데 지금 보면 지금 전체적인 숫자도 좋지 않고 설비 투자도 계속 줄어드는 분위기라서 요거는 좀 걱정스럽게 봐야 미래가 안 합니다. 보인다. 아직까지는 희망적인 단서를 찾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미안하다고 했는데 그 정말 미안하다 이 소리 안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면은 이런 결과가 안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일단 대외 여건이 좀 좋지 않았고요. 네. 그와 함께 또 국내 사정이 여러 가지 뭐 정책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다른 부분들도 있었고 네. 요게 좀 먹혀들지 않은 부분도 있었는데 지난해 4분기에는 사실 정부 재정 집행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서 정부가 방어해준 측면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매년 연초에 1분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부 예산이 그 각 부처를 통해서 퍼져 나가는 데까지 시차가 있기 때문에 네. 요 집행이 늦어지면 정부가 돈을 쓰는 부분이 성장률에 반영이 안 되거든요. 이번에도 보면 정부의 성장 기여도가 마이너스 0.7%로 나타나는데 이런 걸 보면 정부 역할이 좀 더뎠다. 돈이 제때 풀리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면 조금 이따 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향후에 돈이 적극적으로 풀리면 숫자는 반전이 될 텐데 문제는 정부의 역할을 뺐을 때 뭐 이거는 극단적인 가정입니다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쳤을 때에 우리의 객관적인 경제 체력은 어떨 것이냐 이거는 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박진수님 전분기에 비해서 내렸지만 지난해 같은 때와 비교했을 때는 올랐다. 이걸 같이 보도해야 합니다라고 하셨어요. 네, 그렇긴 합니다만 사실 지난해 같은 분기 대비해서 1.8% 성장하는데 그쳤거든요. 이것도 상당히 낮습니다. 우리가 지금 작년에 성장률이 2.7%였는데 전년 대비. 근데 이제 지난해 1분기 대비해서 1.8%니까 만약 이대로 가면 우리 1%대 성장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명히 좋지 못합니다. 다만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전분기 대비로 보면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사실은 이번 분기만 보면 안 되고 2분기가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분기면 몇 월부터 몇 월까지?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죠. 4월부터 6월. 지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분기에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사실 변명의 여지들이 다 사라지는 분기가 됩니다. 먼저 1분기 같은 경우는 지난 4분기 때 우리가 성장률을 어쨌든 전분기 대비로 1% 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 0.6을 성장을 했는데 4분기 때 정부 지출이 많이 몰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대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떨어질 거라는 시장의 컨센서스가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마이너스까지 생각은 안 했습니다만 그래도 한 0.5, 0.3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마이너스로 뚝 떨어졌고요. 여기에 대한 이제 정부의 해설이 그러니까 설명이 아까 박연미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보다 돈이 안 풀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기저효과가 있었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돈이 안 풀린 효과. 이래서 예상하지 못했던 마이너스 0.3%가 나왔다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2분기는 이번에 우리가 마이너스 0.3을 찍었으니까 기저효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유리해졌습니다. 약간만 재정이 들어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펄짝 뛸 수가 있거든요. 또 뛸 수가 있고 또 재정도 정부가 말한 것처럼 이번 2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풀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가지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랬을 때 2분기 성적표를 봐야 되는데 만약에 2분기 성적표가 1% 이상 우리가 성장을 한다. 그랬을 경우는 이 지난 1분기가 나쁘긴 했었으나 하지만 이게 아주 고착화된 건 아니다. 반전의 기미가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2분기가 생각보다 성장률이 또 낮았다. 근데 이제 낮은 이유가 민간 뭐 소비가 나쁘다든가 수출이 나쁘다든가 혹은 설비 투자가 나빠서 생각보다 이게 성장이 더졌다 했을 경우는 이 상황이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약간 올해 2분기쯤 지나면은 경제 성장률이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지금 시각들은 지금 또 반반인 것 같고요. 역시 너무 변수들이 많은 게 지금
사실 지금 미국을 제외하고 지금 다른 나라들이 다 안 좋거든요. 다 안 좋아요. 일본, 네. 독일 뭐 다 뭐 마이너스 또는 잘해야 0% 성장이고 네. 미국만 지금 이번에 발표한 거 보면 1분기 성장률이 3%가 넘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동안은 미국이 전 세계를 먹여 살리는 그런 구조였는데 네. 미국이 지금 보호무역지로 들어갔죠. 예. 들어가니까 먹여 살렸던 다른 나라들이 먹고 살 게 없어진 겁니다. 반대로 미국은 계속 나가기만 하다가 네. 그게 이제 막아놨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네. 꾀를 쓴 건가요? 그렇죠.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꾀를 잘 쓴 건데 제가 아까 밖에서 박윤미 기자랑 얘기를 좀 했는데 네. 이게 과연 장기화갈 수 있을까? 미국이 아메리칸 퍼스트, 아메리칸 이제 언론만 해가지고는 네. 이게 과연 다른 나라들이 안 좋은데 미국만 이게 장기적으로 잘 갈 수 있겠느냐? 이거는 사실 많은 경제학자들이 물음표 퀘스천 마크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건 존경받는 미국. 이 기조는 완전히 포기한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아주 실용적으로 가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볼 때 진짜 실용적이냐? 네. 그나마 어떻게 보면 이 부작용이 다음번 미국 대통령한테 많이 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요. 다음 미국 대통령은 누가 될 건지도 미리 예측해 주시죠. 그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오늘은 예측이 어렵습니다. 왜요? 돗자리를 안 가져왔습니다. 아 그래요. 다음 주에 꼭 가져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이 성장률 관련해서 우리 박윤미 기자님 뭐 보충하실 말씀 있어요? 저는 아까 그 문자 보내주신 분 의견이 맞는데요. 전분기 대비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둘 다 비교하는 게 맞는데 지금 전분기 대비 숫자가 이제 마이너스로 나온 게 굉장히 오랜만이기도 하고 전년 동기 대비해도 우리가 9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거든요. 네. 그렇기도 한데다가 이게 분기별 성장률을 종합해야 연간 성장률이 나오는데 예. 요 성장률 목표치를 방어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이슈가 나오는 참이어서 네. 그래서 전분기 대비 비교한 숫자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서범근님 울산인데요. 현대중공업 문제로 인해서 조선업이 하락해서 조선업이 굉장히 위축돼서 5만 명이 빠져나가 부동산 시장이 정말 침체입니다. 공실률이 정말 엄청납니다라고 하셨어요. 특히 울산 동구가 안 좋죠. 동구가 현대중공업이 있는 쪽인데 예. 안 좋다고 듣고 있고요. 예. 그나마 이제 현대자동차는 최근에 보니까 약간 수출이 또 늘고 있습니다. 네네. 좀 다행입니다만 전반적으로 우리 지금 산업이 나쁘다는 것도 얘기됩니다만 전환기에 있다라고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전환기. 네. 그 동안에는 중후장대 산업 중심으로 네. 제조업 중심으로 갔는데 네. 이게 이제 한계에 서서히 부닥치고 있다라는 얘기죠. 네. 그 전부터 워닝이 많이 왔습니다만 네. 우리가 좋은 시절에 구조조정을 하지 못했고요. 사실 뭐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조선소만 하더라도 한참 잘 나갈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2010년부터 12년 사이 예. 정말 뭐 개도 5만 원짜리 물고 다닌다 할 때 그때 사실 어떤 체력적인 변화를 했었어야 되는데 예. 우리가 구조개혁을 하지 못했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동시에 몰려왔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새로운 산업을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 보입니다. 4차 산업혁명 하면은 전통적인 일자리가 많이 사라진다. 이렇게 네. 이해가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뭐 산업이 이제 체질이 바뀌는 와중인 거예요. 구산업과 신산업이 이 디졸브 되고 새로 열리고 이런 상황인데 그 과정의 갈등은 역사적으로 피해가기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예. 네. 아마 저 울산과 비슷한 도시들이 과거 조선업 도시들이 많을 텐데요. 거제라든지.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 스웨덴 말메라든가 예태보리 이런 데인데 제가 몇 해 전 예태보리를 다녀왔었거든요. 네네. 예태보리도 조선업이 망하고 새로운 산업이 완전 정착하는데 한 20년 정도 걸립니다. 20년 또는 30년. 그러면서 거기에 생민과학도 들어오고 뭐 디자인 여러 가지들이 들어가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예태보리 시민들이 겪는 고통 같은 거는 상당하고요. 네. 다만 이때 필요한 게 정부가 복지 지원으로 버틸 수 있게 해주면서 네. 새로운 산업으로 순조롭게 이제 가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역할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공공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네. 역할을 해야 한다. 네. 이 빈틈을 채워야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빨리 또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아이고 참 하나 간단한 게 없네요. 예. 네. 모두의 경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발표됐던 지난 25일 6조 7천억 규모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이 이야기 한번 다뤘으면 좋겠는데 이제 뭐 좀 자금이 풀리니까 숨통이 트이는 건지 싶기도 하고. 네, 하지만 어떻습니까? 지금은 문제가 이제 뭐 추경안이 편성이 된 거지 문제는 국회를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이거 누가 반대하겠어요?
근데 지금 국회가 지금 열리질 않으니까. 열리지 않는 게 문제군요. 지금 막 들어놓고 열렸으면은 뭐 그냥 바로 통과가 됐었어요. 열렸어도 보통은 바로 통과 안 시킵니다. 저기 족구에 내려오는 그 담비인데. 하지만 이제 정권에 대해서는 몇 번 치고 나서 하기 때문에 보통 작년에도 50일이 넘게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추경안이 바로 땅땅땅 두드리는 경우는 정말 위기가 아닌 경우는 그러면 없습니다. 50일 전쯤 이미 마음은 그래. 어느 순간 가면 오케이 해줘야지. 그렇죠. 이렇게 사실은 마음을 그렇습니다. 먹고 이제 추경 편성에 대한 논의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네, 보통 한 3, 40일은 생각하고 하는데 사실 그래서 이번에 4월 말에 추경이 편성된 게 너무 느리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나왔던 게 작년에도 4월 초였거든요. 이게 한 달 뒤 정도에 통과되면 만약 50일 뒤면 거의 6월이 됩니다. 6월에 편성이 돼서 돈이 나가면 이 하반기 아주 뭐 9월, 10월 돼야 돈이 들어갈 텐데. 가을 추자 추경이 진짜 되겠네요. 가을 추자 추경입니다. 그래 되면 성장률을 올리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효과를 보는 것도 이제 한계가 있는데 사실 편성을 했다면 빨리는 통과돼야 되는 거죠. 네, 그래요. 자, 8166번 쓰시는 분, 한국 경제는 이미 50여 년 고도 성장을 해왔습니다. 이제 성장의 임계점에 다다른 것입니다. 남북 교류와 또한 벌판을 달려 남북 교류와 그 발판을 벌판으로 읽었습니다. 제가 참 큰일 났습니다. 어떡해요. 노안이 오셨나 봐요. 노안이 왔습니다. 어떻게 발판을 벌판으로 읽었을까요? 남북 교류와 또 그 교류를 발판으로 대륙으로 철도 도로를 연결해야 합니다. 그것이 한국 경제가 한 단계 성장하는 길입니다. 그렇죠. 대륙이 열리면은 우리의 성장 동력도 생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매우 동의합니다. 우리 박연미 기자님은. 일단 뭐 물류 비용 줄어드는 거고요. 뭐 러시아에서 뭐 물건, 원유 이런 것들 철도로 실어 나를 수 있는 거고 항공으로 갈 때 여러 가지 얼마나 번잡한 일이 많아요. 짐도 제한이 있고 그런 것도 줄일 수 있는데 저건 아주 장기간 아주 많은 돈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조거 말고 일단 급한 불 끌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좀 세워야 합니다. 경협주 주식을 손에 넣으셨다는 얘기죠? 경협주 주식을 한 주도 안 갖고 있다는 속보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이고 방금 들어온 속보군요. 알겠습니다. 따끈따끈한 얘기죠. 저 우리 박병률 기자님도 뭐 주식 거래하세요? 혹시 나중에 저 총리 될 때 힘들까 싶어가지고 주식 거래 안 합니다. 야망이 크군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그 추경안 한 50일 정도는 뭐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뭐 갑론을박하다가 나중에 이제 통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신 것 같은데 말이죠. 박연미 기자님 어떻게 보셨어요? 뭐 추경은 된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지금 문자도 관련해서 오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추경이 빨리 처리되면 성장률이 바로 올라가서 혹여 현 정부의 공이 될까봐 최대한 버티지 않을까요라고 의견 주셨는데요. 2509번 쓰시는 분.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 상황이 어려운데 여기서 목리를 부린다 이런 프레임 안에 갇히게 되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일이거든요. 아무래도. 그리고 현재의 이 동물국회 상황이 기획재정부에게는 양날의 칼인 게 마이너스 0.3% 성장이라는 나쁜 성적표를 받았는데 온 나라의 신경이 국회에 가 있기 때문에 맞아야 할 매를 충분히 맞지 않는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굿뉴스고 한편으로 보면 배드뉴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추경을 미루면 이 돈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년으로 2월이 돼서 집행이 됩니다. 내년 총선 기간에 만약에 돈이 풀리게 되면 지표가 나쁘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선거하러 가는 그 시점에 경기가 좋아지면 별로 좋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순수하게 정치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요. 김대근님 경협주 바라보다가 폭삭 망했습니다. 그래요. 안타깝네요. 테마주는 그래서 위험해요. 조심해야 테마주보다는 뭐 밥 먹으면 배부르다는 얘기인데 펀더멘털이 튼튼한 회사에 딱 묻어놓고 한 10년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여유 자금으로만 하시기 바랍니다. 뭐 경협주도 묻어놓고 한 10년 계시다 보면 경협주는 익으려면은 좀 오래 걸려요. 뜸이 오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경협은 안 가본 길을 가는 거 아닙니까? 예측할 정말 수익률도 예측할 수가 없고요. 또 반대로 실패하면 또 엄청나게 또 마이너스 수익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되는 듯 안 되는 것이 남북 경협 아니겠어요? 조금씩 가야죠. 한 발씩 천천히. 알겠습니다. 모두의 경제 이어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갤럭시 폴드 출시 연기 그리고 LG전자 스마트폰의 국내 생산 중단 한국 휴대폰 사업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 김방희 소장 프로그램 나오셨을 때 그 폴드폰
폴더블 폰. 폴더블 폰. 폴더블 네, 폰. 그렇죠. 네. 폴더폰은 옛날에. 네, 폴더폰은 나왔었죠. 전에 네. 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좀 시대에 좀 뒤쳐져 가지고. 아이 그거나 시대 접는 건 착오적입니다. 똑같습니다. 네. 자, 우리 박연미 기자님이 먼저 쓰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2주 동안 먼저 그 삼성 갤럭시 폴더블 폰을 써봤는데 우연찮은 계기가 지금도 쓰고 있었어요. 계세요? 아니 이거는 그 제품은 아니고요. 예. 해서 고 프로그램 때는 제가 가져와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어요. 네네. 뭐 아이템으로 다루진 않았지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가 사용했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그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인데 그 전화기 리뷰용으로 보낸 게 미국 기자들한테만 보낸 게 아니고요. 유럽에도 일부 보냈고 중국에도 일부 보냈거든요. 근데 비슷한 시기에 유럽에 보낸 쪽에서는 뭐 전혀 이렇다 할 잡음이 나오지 않았고 네. 이게 사용을 하면 그 250만 원짜리잖아요. 그렇죠. 저는 네, 기본적으로 이걸 잡아 뜯었더니 안 되더라. 지금 결론이 그렇거든요. 한 50여 대를 미국 기자들에게 리뷰용으로 전달을 했고 그중에서 4대의 문제가 있었다는 건데 그게 결국은 다 디스플레이 관련 민원입니다. 그중에 2건이 그 액정을 잡아 뜯으면 안 되는데 잡아 뜯어서 고장이 났다. 그게 2건이고요. 나머지 2건은 하나는 이물질이 그 사이에 들어갔다. 다른 하나는 전화기가 양쪽으로 펼쳐지는데 한쪽에 전원 공급이 안 되더라. 근데 이것도 디스플레이를 잘못 건드리거나 아니면 잘못 접힐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저는 그분들은 이틀 사용해보고 그런 리뷰가 쏟아졌단 말이에요. 미국에서는. 예. 근데 저는 2주 동안 사용했을 때 전혀 문제가 없었고 예. 삼성에서 이걸 뭐 백기를 들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 쪽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그 삼성이 밝힌 그 뉴스룸의 내용을 보면 고객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 굉장히 애둘러서 얘기를 하는데 삼천포 들렀다가 서울 오지만 거기 들어있는 내용은 뭐냐면 예. 어떻게 쓰는지 우리가 좀 더 친절하게 가르쳐주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글쎄요, 이게 뭐 일부에서는 뭐 악플 다실 수도 있어요. 왜 쉴드 치느냐, 왜 삼성 편 들어주느냐. 근데 저는 미국 기업하고 우리 기업이 만약에 대결을 한다. 그럼 난 우리나라의 법인세 내는 기업 편 들어주겠어요. 근데 미국 기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폰이라는 스마트폰을 세계 최초로 만든 게 미국 기업인데 네. 그 심장부에 가서 삼성전자가 지난 2월에 깃발을 꽂거든요. 전 예, 그게 예. 작용했다고 봅니다. 예. LG 스마트폰 이야기를 다루기엔 30초밖에 안 남았네요. 예. 어떻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네. 접습니까? 뭐 지금 접는다고 하네요. 국내에서는. 원래 LG가 유명한 거 있잖아요. 스마트폰 빼고는 다 잘 만든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모두의 경제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소상한 해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병률 기자, 박연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자, 여러분 좋은 저녁 보내십시오.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김용민이었습니다. 당신이 대한민국입니다.